안녕하십니까. 신동기 인문교육연구소 대표 신동기입니다. 오늘은 돈에 대한 오해, 돈과 학문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증오하거나 돈에 너무 집착하거나 그래서 이 돈과 사람의 관계는 꼭 애인 관계하고 비슷하다. 같이 서로 사귈 때는 죽고 못 사는 그러한 관계이지만은 서로 헤어지면은 너무나 증오하는, 너무나 싫어하는 그런 관계로 되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돈과 학문의 관계는 어떨까?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하는 사람이 돈을 탐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이제 문제이겠고, 또 너무 돈을 탐한다 해도 문제이겠죠. 근데 일단 돈과 학문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이고, 이제 서로 필요로 한다 하는 부분을 좀 이제 오늘은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주로 하는 역할이 인문학을 대중화하는 작업 또는 인문학을 공부하는 학습 방법을 많은 분들한테 이제 전달하는 그 역할이 제 이제 주된 역할입니다. 근데 언젠가 친구를 만났더니 이제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 같이 이제 술을 한잔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돈을 타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술 한잔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식 그러면 네가 무슨 책임져 줄래? 우리 아이 다 뭐 공부도 가르치고 다 결혼시키고 해줄래? 하고 이제 뭐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이야기죠. 만약에 제가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울 수 있고 더 돈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제가 진짜 어떤 쓰고 싶은 그런 책들 아니면 좀 더 어떤 만들고 싶은 그런 콘텐츠들을 더 신경 써서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게 팔릴 것인지 안 팔릴 것인지 이런 부분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그런 부분을 의식하지 않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가치 추구적인 그러한 콘텐츠들을 더 만들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돈이 바로 그러한 어떤 학문의 큰 성과를 만들어낸 많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요, 1776년에 바로 국부론이라는 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국부론이라는 책이 있기 전에는요, 예를 들면 경제학이라는 별도 구분된 경제에 대한 학문이 존재하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그러한 학문이 있게 된 것은 바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부터 시작된 것이고, 바로 그러한 국부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수원지, 큰 수원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 많은 학자들이 바로 거기에 기대어서 또는 거기에 빗대어서 또는 그걸 타깃으로 해서 많은 이제 경제 이론들을 내놓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요, 진짜 돈의 힘이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요, 이 대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정교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사를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바로 가정교사 했던 집이 타운젠트 백작이라는 그 백작 집에서 그 백작 아들을 가르쳤던 거죠. 근데 그 타운젠트 백작이 이 아담 스미스를 굉장히 잘 봤던 모양이에요. 아주 높이 평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담 스미스가 또 글래스고 대학에서 이제 어떤 교수로 이렇게 일도 이제 했었는데, 그 아담 스미스가 글래스고 대학에서 받는 교수 연봉의 2배를 아담 스미스가 죽을 때까지 바로 연금으로 타운젠트 백작이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교수 초봉이 예를 들면 한 5천만 원이다, 6천만 원이다 할 때 그 2배니까 한 1억 2천을 죽을 때까지 평생 연금으로 지원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 덕분에 이 아담 스미스는 어떤 경제적인 먹고 살기 위해서 책을 쓰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연구하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한테 필요한 내용,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진짜 필요한, 또 역사적으로 이 단계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거기에 충실해서 바로 도덕 감정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부론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정이라면은 거기에 이제 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르크스의 자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르크스는요, 독일의 그 트리에르라는 땅에서
이제 태어났죠. 바로 아버지는 이제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결국 어떤 그 이 정치적 자기의 어떤 그 입장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 쫓겨나가지고 독일로 영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가는데 사실 이 마르크스가 망명을 하려고 했던 땅은 영국이 아니고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미국으로 가려면 배싹이 상당히 비쌌는데 그 배싹을 마련할 길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서 이제 죽을 때까지 살면서 바로 대형 박물관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한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 자본론, 살아생전에 1권을 내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엥겔스가 2권, 3권을 내고 그럼 나중에 잉여가치 학설사라고 해서 한참 뒤에 이제 4권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살아생전에는 1권밖에 이제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 1권이 1867년에 나왔는데 그 자본론 1권을 쓰는데 한 15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근데 마르크스가 영국으로 망명을 해서 이 살았던 곳이 소호라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이제 가보면 그 소호라는 지역에 마르크스가 살았던 집에 이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마르크스가 살았던 곳하고 이제 표시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요, 초기, 영국의 망명에서 초기 7년을 그 소호라는 거리에서 살면서 6명 자녀 중에서 3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갈 돈이 없었던 거예요. 아주 극도 가난 속에서, 빈곤 속에서 자식 3명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책을 썼던 거죠. 근데 그 7년 정도 소호거리에서 살고 있었을 때 자기 고향에서 어느 먼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먼 친척이 죽으면서 그 유산 중에 일부를요, 마르크스한테 상속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이를테면은 영국에 있는 이제 마르크스한테 이제 지원이 된 거죠. 그래서 7년 정도 극도로 가난한 생활 속에서 살다가 그 돈이 지원되면서 비로소 조금 숨통이 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자본론 저술에 들어가고 또 많은 연구를 했던 거겠죠. 그러면서 그러한 자본론이 1867년에 이제 이 땅에 이제 탄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많이 달라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은요, 이 서양에서 최초로 성경 내용이 안 들어있는 책이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근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대한 좀 더 정확한 평가,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은 정치에 관한 책인데 윤리 정치, 도덕 정치가 아니라 현실 정치를 최초로 다룬 책이 바로 군주론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담 스미스 또는 이제 마르크스의 어떤 그 돈과 또 이제 저술활동, 이것하고는 좀 이제 다른 입장입니다만은 마키아벨리는요, 바로 피렌체에서 중국 공무원을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로 아까 이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메디치 가문이 실제적인, 예를 들면 권력을 잡으면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실업자 생활을 하면서 다시 직장을 얻기 위해서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될까 해서 썼던 책이, 물론 이제 자기 조국인 피렌체, 좀 더 큰 조국인 이탈리아가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런 애국심의 발로에서 나온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그 군주론이라는 책은 바로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될까 해서 그 또 수단적인 차원에서 쓴 책이 또한 군주론입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다시 복직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상당히 안타깝죠. 그래서 만약 마키아벨리가 좀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혹시 군주론을 안 쓰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군주론을 비롯한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많은 책들, 좋은 책들을, 그런 명제들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도 해봅니다. 헤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헤겔할 것 같으면은 그 이름의 그 대단함에 그 눌려가지고 감히 이제 헤겔 감히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죠. 근데 이제 헤겔의 그 일생 삶을 적어놓은 그 책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헤겔은 원래 대학을 마치고 이제 사회에 나오는데요, 대중 철학자를 자기 삶의 길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아카데믹한 환경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대학 교수를 지향한 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책을 쓰고 또 그 사람들을 계몽하고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결국 해겔이 그것을 포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날도 이를테면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책을 쓰고 강의를 하면서 이 어떤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만은 그때는 훨씬 더 쉽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 34살 때 대중 철학자의 길을 포기하고 먹고 사는 수단을 찾아서 대학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강사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47살에 정식 교수가 되면서 그때부터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정식 교수가 되기까지 그 해겔의 어떤 그 구직 활동, 그러니까 좀 더 안정된 이 경제적 수단을 얻기 위한 그 노력은요, 눈물겹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지금 문화부 장관이 바로 괴테였습니다. 그래서 괴테한테 편지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보냈던 편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꼭 정식 교수로 그 자리에 앉도록 좀 힘 좀 써주세요. 그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경쟁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걔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놈 좀 이상한 놈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해결의 면도 아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든지 아니면 마르크스의 어떤 자본론, 이러한 것들은 그런 경제적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작품이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그 반대의 이제 경우였는데 어떤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 수단으로 쓴 책이었는데, 또 만약에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면 훨씬 많은 작품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해겔 역시 우리한테는 위대한 철학자로만 각인되어 있지만은 사실 그 수면 밑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많은 또 연구를 하고 이를테면 짱구를 굴리고 했는지, 그런 면을 볼 것 같으면 돈과 학문의 관계를 상당히 밀접하다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